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이어서 법인 설립 요건 중 97페이지 재단법인의 설립에 관한 요건으로 검토를 합니다. 자, 일단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사단법인 설립 요건에서는 가장 기출 빈도가 높은 부분이 96페이지 제1의 판례요. 사단법인의 정관의 법적 성질, 그 부분은 아주 기출 빈도가 높기 때문에 주의를 하시고, 재단법인의 설립의 요건으로 갑니다. 자, 민법상의 법인은 다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여하다. 그래서 재단법인 설립 첫 번째, 법인의 설립 목적이 비영리일 것. 그런데 재단법인은 현행법상 영리법인이 있을 수 없다, 그죠? 비영리를 목적으로만.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체니까 뭐요? 그 재단이나 단체를 설립하는 설립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43조에서 규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건, 주무관청에 설립 허가가 있을 것. 그 다음에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일정한 사항을 주된 사무소 소재에서 설립 등기를 할 것. 그 설립 등기가 우리 자연의 출생에 대응하는 요건. 그래서 순서가 사단법인하고 똑같다, 그죠? 그 내용도 목적이 비영리일 것, 그다음에 주무관청에 설립 허가가 있을 것, 설립 등기를 할 것. 내용 똑같습니다. 다만 차이점이 설립 행위의 내용이 사단법인과 차이가 납니다. 그럼 43조를 봅니다. 43조.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즉 이론적으로 설립자는 1인 이상, 그죠? 설립자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40조 1호 내지 5상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해서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법적 성질로 갑니다. 그래서 설립행위의 내용은 사단과 달리 정관 작성 행위 플러스 뭐요? 재산의 출연이 추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재단법인의 설립의 요건이 더 중요합니다. 법적 성질요. 설립행위의 법적 성질. 즉 이와 같이 일정한 사항을 서면인 정관에 기재하고 설립자들이 기명 날인하는 방식으로만. 그래서 요식행위 체크할게요. 요식행위. 따라서 민법상 법인 설립행위는 요식행위입니다. 즉 우리 시험 범위에서 속하는 우리가 배우는 요식행위는 법인 설립행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법률행위 자유원칙이기 때문에 나머지 우리 시험 범위에 속하는 것은 다 불요식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유언이나 혼인 등은 요식인데 이거는 가족법의 행위다, 그죠? 따라서 우리 시험 범위에 속하는 요식행위는 법인 설립행위밖에 없습니다. 그럼 요식행위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대표적인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자, 여기까지 체크를 했습니다. 자, 그럼 밑에 판례를 볼게요. 일단 체크를 하시고, 자, 어디를 체크를 하냐면은 밑에서 넷째 줄, 착오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착오 동그라미 보면 마지막 줄 취소할 수 있다. 자, 이 판례도 우리 시험에서 매년 출제되는 판례는 아니지만 아주 단골적인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일단 판례 볼게요. 민법 47조 제1항이면 생전 처분으로 재단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정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때 정례에 관한 556조에서는 서면으로 된 정례는 뭐예요? 원칙 해제하지 못한답니다. 따라서 재산 출연을 서면으로 했다, 그죠? 그 정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에 원칙 해제는 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해제와 착오 취소는 그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해제는 할 수 없더라도 뭐요? 착오가 있으면 착오 취소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착오 취소할 수 있다를 기억을 부탁드릴게요. 결론. 그래서 묻는 것은 뭐요?
차고 취소할 수 없다로 써야겠죠. 그래서 결론 차고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출연행위도 차고 취소 요건이 구비되면 차고에 한 취소 여사 표시는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정간의 작성으로 갑니다. 정간의 기재사항,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사항. 재단법인의 경우는 설립 시에 반드시 정간에 기재한 필요적 기사항이 목명, 사자, 이까지 되죠. 재단법인은 구성원인 사원이었기 때문에 사단법인과 달리 사원 자격 득실 규정은 있을 수가 없고, 그다음에 존립식이나 해산 사유는 법에서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머지는 다 임의적 기재 사항으로 되어 있더라. 자, 근데 97페이지에 제류의 법조문 44조로 봅니다. 정간 보충 체크를 하시고. 그래서 재단법인의 경우 목명 사자이까지가 필요적 기재 사항이기 때문에 원칙 어느 하나도 빠지면은 정간 자체가 무효. 따라서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정간 보충의 요건도 설립 시의 지문 중에 아주 단골적인 지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간 보충은 그 요건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칙을 고집하게 되면요, 필요적 기사항 중 어느 하나도 누락이 되면은 정간 자체가 뭐요,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44조로 봅니다.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 소재지 또는 이사 임명 방법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때는 이에 강했던 검사의 청구에서 법원이 척할게요. 법원이 이를 정한다 그죠. 따라서 정간 보충의 경우 필요적 기사항 중 원칙 어느 하나도 누락이 되면 정간 자체가 뭐요, 즉 법인 설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설립자가 가장 중요한 목적과 자산까지만 정하고죠, 나머지 경미한 것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빼뜨리고 사망한 경우에 법인 설립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보충의 주체가 누굽니까? 법원이다 그죠? 법원이 직권에 보충은 있을 수 없고 이해관계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정간을 보충해서 설립이 되도록 하는 제도를 정간 보충 제도랍니다. 근데 정간 보충이 되는 사항은 경미한 것들이 하나고, 목적과 자산에 관한 규정은 이 부분이 처음부터 정해진 바 없다면 설립 자체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죠. 따라서 목적과 자산에 관한 규정은 정간 보충 받기다. 그 부분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따라서 본문 98페이지 D건요. 원칙적으로 필요적 기사항 중 어느 하나도 결여되면은 정간이 무효. 따라서 설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설립자가 정간의 중요 사항인 목적과 자산까지만 정하고, 목적과 자산에 대해서는 정하고, 거기다 적을게요. 따라서 목적과 자산은 절대로 보충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경미한 명칭 등을 빼뜨리고 뭐요, 사망한 경우 법인 설립을 부정하기보다는 이해관계 또는 검사의 청구서 법원이 이를 보충해서 설립이 되도록 하는 제도를 정간 보충 제도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앞부분으로 돌아가셔가지고 97페이지 47조 조문을 기억을 드릴게요. 따라서 내가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재산을 출연을 해야 됩니다. 무상으로 보죠. 따라서 생전에 설립한 경우는 정려하고 똑같기 때문에 정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유언에 한 정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유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지문 정도는 실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의 출연으로 갑니다. 따라서 재단법인은 재산의 단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설립자는 재산을 출연을 해야 됩니다. 이때 재산의 종류는 불문합니다.
이 파트가 출제되는 단골은 출연재산의 기속식입니다. 이때 논란이 되는 것은 부동산입니다. 나머지의 재산은 48조의 정한 시기에 법인에게 기속이 됩니다. 출연재산의 기속시기. 자, 왜 문제가 되느냐? 48조와 186조가 명백히 모순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해서 견해가 대립이 됩니다. 자, 48조 1항 조문 자체를 기억하셔야 돼요.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그 출연재산이 뭐예요? 48조면 부동산일지라도 법인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한 번 없더라도 뭐예요? 그 출연부동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이게 48조 1항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설립 등기를 마치면 그때부터 그 출연부동산이 법인의 소유가 된다. 이게 48조 1항의 내용입니다. 2항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한 때는 그 출연재산인 부동산은 법인 앞으로 이전 등기 한 번 없더라도 뭐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 즉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법인의 소유가 된다. 이게 48조의 내용인데 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건의 덕실 변경은 등기까지 해야만 효력시행된다 보죠. 따라서 출연부동산이 법인의 소유가 되려면 법인 앞으로 이전 등기까지 해야만 법인의 소유가 된다. 이게 186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를 둘러싸고 해석에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출연재산의 기속시기 미적을게요. 그래서 그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만 신경 쓰시면 돼요. 그 출연재산이 부동산이 아닌 경우는 그냥 48조에 따라서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그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학설은 뭐예요? 밑에 187조요. 상속 등으로 인한 부동산 물건 변동은 등기 필요 없죠. 그 법이 교장 사실이 발생하면 그때부터 부동산 물건 변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수설은 48조를 187조의 상속 등과 같이 뭐예요? 등기 필요 없이 물건 변동이 발생하는 기타 법률 규정으로 해석해서 따라서 법인 앞으로 이전 등기 없더라도 48조가 정하는 시기에 법인의 소유가 된다고 해석을 합니다. 소수설은 186조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법인 앞으로 이전 등기까지 마친 때 법인의 소유가 된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뭐요? 다 필요 없어요. 판례만 정확하게 기억을 부탁드릴게요. 판례. 첫 번째, 출연자와 법인 사이, 그죠? 다른 말로 대내적 관계. 자기들끼리는 재산을 출연했다고 해서 당연히 약속했기 때문에 알죠. 따라서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서는 법인 앞으로 이전 등기될 필요 없이 48조가 정하는 시기에 그때 법인의 소유로 된답니다. 따라서 출연자와 법인 사이는 출연부동산은 법인 앞으로 이전 등기 된 바 없더라도 48조가 정하는 시점부터 즉 생전 처분의 경우는 법인이 성립한 때, 즉 법인 설립 등기를 마친 때부터 유언으로 법인을 설립한 때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 즉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그 출연부동산이 법인 소유가 된답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는 이건 여기요. 제3자와의 관계. 근데 제3자는 당사자 간의 같은 출연 약속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없죠. 그죠? 따라서 출연부동산이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인에게 기속되기 위해서는 법인 앞으로 이전 등기까지 해야 된다. 그죠? 법인 앞으로 이전 등기까지. 이전 등기까지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시험 문제입니다. 재단법인의 설립 파트에서는 출연부동산의 기속 시기가 가장 많이 지문화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 체크할게요. 출연부동산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186조에 따라서 법인 앞으로 이전 등기까지 하여야 한다. 거기다 체크를 하시고. 자, 그러면은 오른쪽 기출 문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배웠던 논점을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문제.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법인은 반드시 이사를 두어야 한다고 죠. 종합 지문입니다. 다만 답이 설립 파트에 있기 때문에 설립 파트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38조 법인이 공익을 해야 하는 행위를 할 때는 주무관청이 이를 이유로 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 재단법인의 정관의 감사의 임면 방법, 감사의 임면 방법 체크할게요. 재단의 경우는 정관의 필요적 기상이 목명, 사자, 이까지죠. 감사는 임의기관이고 따라서 감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을 정관에 기재할 필요가 없다 그죠. 그래서 정관에 기재치 않더라도 필요적 기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 다음 4번 56조 단골적인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사단법인 사원지인은 원칙적으로 양도 상속하지 못한다 그죠. 다만 임의규정이므로 임의규정, 저 강행규정이 아니다고 체크하시고 임의규정이므로 정관 등으로 상속해 할 수가 있답니다. 그 다음 5번 자치법규 체크할게요. 사단법인의 정관의 법적 성질은 자치법규이죠. 따라서 법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 해석은 객관적인 법 해석의 방법으로만, 따라서 해석 당시에 사원의 다수결에 따른 자의적 효력은 법 해석이 아니죠. 그죠? 유효한 법 해석이 아니기 때문에 그 효력이 없다. 따라서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들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로 갑니다.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1인 설립자에 의한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체크하시면 되죠. 그 다음 2번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요? 재산을 출연을 해야 한다 그죠. 다만 재산의 종류는 불문합니다. 그 다음에 출연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체크할게요. 그럼 마지막 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출연 부동산이 종국주로 언제요? 법인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한대 그죠. 그래서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법인 앞으로 이전 등기까지 해야 되죠. 그래서 따라서 설립 등기만으로는 그 재산이 제3자에 관계에서 법인에게 기속되지 않는다죠. 그죠. 들었습니다. 정답 3번. 그 다음 마지막 줄 차고 취소할 수 있다 체크할게요. 재단법인의 설립에서 서면에 의한 정려를 했더라도 해제와 차고 취소는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해제는 할 수 없더라도 차고로 해서 출연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 5번 법인 아닌 사단도 부동산은 자기 명의로 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법인의 능력으로 갑니다. 자, 법인 능력 파트에서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102페이지 그죠. 법인의 불법 폐기 능력에서 압도적 출제가 될 겁니다. 최근 7년간 법인의 불법 폐기 능력이 4번 정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법인 파트에서는 전반적인 종합적인 지문 형태로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금방 두 문제를 봤는데 설립 파트부터 뭐요? 법인의 소멸까지 여러 개의 논점을 묶어서 하나의 종합적인 지문으로 문제를 구성하기 일반적입니다. 그렇지만 하나의 단일 논점에서 5개 지문이 완결되는 그런 문제가 법인 파트에서 2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 그래서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에서 출제가 된다면 5개 지문이 모두 그 논점에서 우리가 배운 바가 지문화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권리 능력 없는 사단도 그에 관한 논점만이 5개가 구성이 될 겁니다. 나머지는 전반적인 어떤 종합적인 형태로 될 겁니다. 법인의 능력을 합니다. 법인도 우리와 같은 권리 주체이기 때문에 권리 능력, 행위 능력, 불법 행위 능력이 다 인정이 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그 능력의 범위 등은 우리는 육체적인 존재임에 반해서 법인은 간염상의 존재에 불과하므로 그 구체적인 어떤 범위 등의 차이는 있을 뿐입니다. 여하튼 각종 능력에 관한 교정은 임의법규가 아니라 뭐요? 강행규정이다. 거기다 체크할게요. 강행규정이다. 좀 큰 이번으로 갑니다. 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쫓아서 정관장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 따라서 법인은 우리 자연인과 달리 뭐요? 처음부터 권리 능력의 범위가 법률의 규정에 정한 범위 내에서 그죠? 그 다음에 자신들이 단체 설립에서 정한 정관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 능력이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34조에만 법인의 권리 능력은 법률에 의한 제한, 정관 목적에 의한 제한까지만 규정이 되어 있지만 해석상 당연히 뭐요? 쌍가로 1번 성질에 의한 제한, 즉 육체적 존재인 자연인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는 애초부터 법인은 누릴 수가 없다 그죠? 따라서 인격권 중 뭐요? 생명권, 정조권, 자유권, 가족권, 그 다음에 상속권 등을 볼게요. 이와 같은 권리들은 애초부터 자연인에게만 허용된다 그죠? 따라서 법인은 이와 같은 권리를 가질 수 없다. 다만 법인도 자기 소유의 재산이 있을 수 있죠. 재산권, 성명권, 명예권 등은 다 인정되고 상속권은 없지만 마지막 줄 유언한 정려는 받을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밑에 판례 법인도 명예권이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자에 대해서 당연히 불법인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상가 2번 법률로 법인의 권리 능력이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법상으로는 81조 하나밖에 없어요. 자, 목적에 의한 제한 체크할게요. 사단법인이 됐든 뭐요? 재단법인이 됐든 정관 첫 번째가 뭐요? 자신들의 단체를 설립하는 목적이 정관의 규정이 됩니다. 따라서 법인의 권리 능력은 자신들이 정한 정관 목적 범위 내로 권리 능력이 제한이 됩니다. 다만 목적 범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와 관련해서는 이제는 학설과 판례는 보지 마시고 옆에지요 판례 박스를 보세요. 자, 이 부분이 한번 딱 출제가 됐어요. 회사의 권리 능력은 회사 설립의 근거가 된 법률과 회사의 정관상의 목적에 의해서 제한되나. 자, 지금부터 체크할게요. 그 목적 범위 내의 행위라면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거기다 체크할게요. 따라서 이 지문을 속입니다. 즉 법인의 권리 능력은 정관 목적에 의해서 제한됩니다. 그래서 그 목적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는 권리 능력을 벗어나는 행위 때문에 무효가 됩니다. 근데 그 목적이라면 뭐요? 정관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목적 자체에만 권리 능력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명시적으로 규정된 목적 자체만 권리 능력이 제한된다 이렇게 쏠 거예요.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명시된 목적 달성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행위라면 뭐요?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행위도 권리 능력에 포함된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문구를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법인의 행위 능력으로 갑니다. 즉 법인도 당연히 행위 능력을 가집니다. 근데 문제는 육체적 존재가 아닌 가념상의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법인 자신이 행위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누가 어떤 방식으로 행위를 했을 때 그 자의 행위가 법적으로 법인 자신의 행위로 간주가 되느냐. 이것은 법인의 행위 능력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쌍가로 2번 누구의 행위만이 법인의 행위 능력이 행위가 된다? 대표기관 행위다 그죠? 대표기관의 행위일 거고 대표기관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표기관에는 우리 민법상 뭐요? 동그라미 1번의 셋째 줄 원칙 이사,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직무대행자, 청산이다 그죠? 이런 자들의 행위가 법적으로 법인 자신의 행위가 됩니다. 2번 나중에 다시 하겠지만 대표 행위의 방식은 A법인 대표 누구누구 갑구죠. 따라서 대리 방식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준용을 합니다. 따라서 현명주의 등에 관한 규정이 대표도 그대로 타당합니다. 상가로 3번요. 행위 능력의 범위. 이와 같이 법인도 행위 능력을 가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인은 우리 자연인과 달리 제한 능력자는 있을 수 없죠. 따라서 체크를 할게요. 법인은 권리 능력과 행위 능력 범위가요 언제나 일치한다고 그죠? 첫째 줄 마지막에. 그런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대표권 남용 이론. 우리가 다시 대리권 남용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할 겁니다.
대표권 남용은 개념과 그 효과를 기억을 부탁드릴게요. 갑이 A법인 대표인 이사 맞습니다. 그래서 법인을 경영하기 위해서 은행으로부터 경영자금을 대출을 받았다. 따라서 대표권 범인에서 뭐야? A법인 대표 갑하고 정상적인 대표 행위를 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대출을 받았다면 그 대출금은 법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상식이죠. 그죠? 근데 이와 같이 대표 기관이 대표권 범인에서 대표 행위를 했지만 법인의 이익이 아닌 자기 자신의 이익을 꾀하기 위해서, 즉 자기가 뭐요? 착복을 해봤어요. 이와 같이 법인을 배신한 대표 기관의 대표 행위를 대표권 남용, 대리인이 했다면 뭐요? 대리권 남용이라 합니다. 그래서 개념을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와 같은 대표권 남용 행위에서는 어떤 효과가 발생을 할 것이냐? 원칙, 상대방은 당연히 이자가 대표권을 남용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다. 그죠? 따라서 대표권 남용이 있더라도 대표기관의 대표권 범인에서 행위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래서 A법인은 뭐예요? 원칙, 약속한 변제기일에 어느부터 대표기관이 대출받은 대출금을 변제를 해야 됩니다. 다만 상대방을 구할 필요 없다. 그죠? 이미 상대방이 대표 기관이 대표 행위를 할 때 대표권 남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뭐예요? 이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죠? 알 수 있다는 가시를 의미하죠. 따라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그때는 상대방을 구할 필요 없죠. 따라서 어떤 대표권 남용 행위는 법인에 대해서는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대표권 남용, 대리권 남용은 민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비진입 표시 뭐요? 107조가 원칙은 표시된 데 유효하다. 그죠? 근데 다만 상대방이 표의자 의사표시가 지인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무효가 된다. 그 규정하고 똑같기 때문에 107조 비진입 표시에 관한 규정을 유추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대표권 남용 개념 볼게요. 대표기관이 대표권 범인에서 행위를 해서나 법인의 이익이 아닌 자기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죠? 따라서 대출받은 돈을 착복하기 위해서, 그죠? 이를 대표권 남용이라 합니다. 그래서 102페이지 원칙, 상대방은 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대표권 남용이 있더라도 대표권 범위에서 대표행위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미 그 같은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그때는 상대방을 구할 필요 없기 때문에 대표기관의 대표권 남용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그 다음에 35조요. 4번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 무조건 출제가 된다고 보고 대비를 하셔야 돼요.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 앞에서 법인의 행위 능력의 논점을 우리가 왜 가볍게 터치를 했느냐? 법인의 불법 행위 능력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법인도 행위 능력인데 현실적으로 법인 자신이 현실적으로 행위는 할 수 없다. 따라서 법적으로 누구의 행위만이 법인의 행위가 된다? 대표기관의 행위만이. 그죠? 그래서 대표기관의 대표권 범인에서의 적법행위가 됐든 뭐요? 불법행위가 됐든 이 같은 대표기관의 대표권 범위 내의 행위는 법적으로 누구의 행위요? 법인 자신의 행위가 됩니다. 그 대표기관이 뭐요? 불법행위를 대표권 범위에서 했다. 그죠? 법적으로 누구 자신의? 법인 자신의 불법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건을 볼게요. A법인이 행위자 갑의 행위로 상대방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뭐요? 직접 법인이 불법행위 책임을 지려면 행위자의 신분이 첫 번째 요건. 당연히 우리가 조문을 보기 전에 법적으로 누구의 행위만이 법인의 행위가 된다? 대표기관의 행위만이. 그죠? 따라서 행위자의 신분이 대표기관이어야 됩니다. 대표기관의 행위일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표 기간이라도 뭐요? 자기 어떤 개인의 어떤 사물을 처리해서 행위를 할 수도 있고, 법인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행위할 수 있다. 그죠? 따라서 대표 기간의 행위 중 어떤 행위만이 법인 행위 된다? 대표 기간의 법인의 직무의 행위만이 그죠? 따라서 대표 기간의 직무 행위에 대해서만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을 합니다. 따라서 요 요건이 법조문에 그대로 있을 거예요. 자 볼게요. 35조 1항.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체크할게요. 즉 행위자의 신분이 대표 기간이어야 되고, 그다음 대표 기간의 모든 행위가 아니라 그 직무에 관하여 체크할게요. 직무에 관해서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즉 이와 같이 뭐요? 두 가지 요건이 구비되면 대표 기간이 타인에게 가한 행위에 대해서 뭐요? 법인 자신이 직접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 그죠? 두 번째 문장. 이 경우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해서 사신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따라서 대표 기관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됩니다. 2항요. 조문 자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체크할게요. 따라서 대표 기관의 행위를 져도 법인의 설립 목적을 벗어나는 행위는 법인의 권리 능력을 벗어났기 때문에 법인의 행위가 될 수 없다. 그죠? 그때는 법인은 책임이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거기에 집행한 사원 등이 연대해서 피해자에게 배상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 그럼 요건 하나하나 볼게요. 첫 번째,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뭐예요? 대표 기관이어야 된다. 그죠? 그 대표 기관은 이사,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직무대행자, 청산이 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자들의 행위에 대해서만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가 있다. 그래서 행위자가 대표 기관이 아닙니다. 행위자가 대표 기관이 아닌 경우는 뭐예요? 그때는 법인 자신의 불법행위는 성립할 수 없다. 그죠? 근데 행위자가 대표 기관이 아닌 감사라든지 법인의 임의 대리인, 지배인 등 뭐요? 피용자다. 그죠? 그때 법인은 사용자로서 이런 자들을 고용해서 사무에 종사케 한다. 그죠? 그래서 피용자가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다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는 이 자들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법인 자신의 불법행위는 성립할 수 없고, 그래서 법인인 사용자가 뭐요? 이 어떤 피용자를 고용해서 법인 사무에 종사케 하려면 이 자들이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게끔 선임 감독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자가 선임 감독을 잘못해서 피용자가 사무를 집행하다가 타인에게 손해를 갈 때는 사용자인 법인이 대신 책임을 져야 한다. 그죠? 이를 사용자 책임이란다. 그죠? 사용자 책임. 따라서 행위자가 피용자인 경우는 뭐예요? 법인에게는 사용자 책임만 성립할 수 있을 뿐. 그죠? 법인 자신의 불법에는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지문이 최근에 우리 시험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따라서 양자는 동시에 성립할 수 없죠. 즉 행위자가 대표 기관이라면 법인 자신의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법인 자신의. 근데 행위자가 대표 기관이 아닌 뭐요? 피용자라면 사용자 책임만이 가능하다. 그죠? 그래서 양자는 전혀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한 경우에는 사용자 책임은 성립할 수 없다. 그죠? 반대로 사용자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는 법인 자신의 불법에는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우리가 확인해 볼게요. 요건 쌍가리 1번에 동그라미 1번 대표 기관의 행위일 것. 따라서 5명 이사 등의 행위여야 합니다. 따라서 감사라든지 뭐요? 법인의 임의 대리인, 지배인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체크할게요. 법인의 사용자 책임은 성립할 수 있으라. 여기까지. 따라서 이런 자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인 자신의 사용자 책임만 성립할 수 있을 뿐, 그 자들은 대표 기관이 아니므로 법인 자신의 불법행위는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판례 볼게요. 1번 제35조에서 말하는 이사기타 대표자는 법인의 대표자를 의미를 함으로 체크할게요. 대표권이 없는 이사, 또 넣을게요. 이사라도 뭐요?
대표권이 없는 이사는 법인의 대표가 아니죠. 따라서 그 자의 행위에서는 법인 자신의 불법의 행위는 성립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2번 판례에 법인의 대표자 첫째 줄 쳤거든요. 이때 대표자라면 뭐요? 명칭 불문입니다.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법인을 대표한 위치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자, 볼게요. 법인의 대표자에는 그 명칭, 직위, 여하, 대표자로 등기된지 여부를 불문하고 여기다 적을게요. 명칭, 직위, 여하 또는 대표 기관으로 등기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의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는 자가 뭐요? 여기에 해당한답니다. 대표 기관의 해당 여부는 뭐요? 형식적으로 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느냐가 기준이 아닌 뭐요?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그죠? 그 부분을 기억을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표 기관의 모든 행위가 아니라 뭐요? 직무 행위에만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요건 중에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직무 행위일 것. 근데 문제는 이 같은 법인의 불법 행위가 성립을 했을 때 이 같은 요건이 구비가 돼야 돼요. 근데 이 같은 모든 요건 사실을 누가 입증을 해야 돼요? 피해자가 다 입증해야 된다 그죠? 근데 이 같은 요건이 피해자가 입증이 곤란합니다. 첫 번째 요건인 행위자가 대표일 거. 이거는 입증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대표기관의 행위가 뭐요? 대표기관 개인의 행위가 아니라 법인의 직무 행위에 해당할 것. 이것을 엄격하게 입증하려면 곤란하죠. 그래서 이자의 시각에서 이를 외형설이라고 합니다. 외형설. 학설 제목은 보지 마시고. 따라서 피해자가 뭐요? 우리 상식적인 일반인의 수준에서 파악했을 때 가배행위가 뭐요? 직무행위에 속한다고 이자가 믿으면은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답니다. 근데 반대로 해서 가면은 피해자가 보기도 이미 가배 구체적 행위가 직무행위에 속하지 아니함을 알았다 그죠? 그때는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자, 볼게요. 대표기관의 직무행위일 거 기억. 대표기관의 직무에 관해서만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대표기관의 행위일지라도 직무행위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때는 대표기관 개인의 불법행위를 본 법인 자신의 불법행위는 성립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니언티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 반복을 부탁드릴게요. 그 직무행위의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파악할 것이냐? 니언 직무에 관해서란 외형상 대표기관의 직무행위로 보이는 행위 및 뭐요? 그와 결연성만 있으면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티것부터 보세요. 예를 들게 되면 이자가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입니다. 그래서 학교 건물이 낡았어요. 이를 수리하기 위해서 사립학교고 재단 이사장이요. 그러면 당연히 재단 이사장은 학교 건물 수리를 목적으로 은행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을 권한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상식적으로 있죠. 좀 이와 같이 행위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라면 뭐요? 거기서부터 체크할게요. 설사 그것이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이자는 외형상 학교 건물 수리해서 은행부터 대출받을 권한이 있죠. 그 대표기관의 직무에 속합니다. 근데 속으로 뭐요? 대출 받아서 어떻게 해요? 그 돈을 가지고 건물 수리가 아니라 자기가 횡령하려고. 저기와 같이 대표권 남용 행위이었건, 그 다음에 계속 체크할게요. 혹은 법에, 즉 강행법규 위배되었더라도 여기까지요. 사립학교가 이와 같은 목적으로 대출받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의하면 내부적으로 이사의 결의도 거치고 교육당국의 허가 절차까지 거쳐야 됩니다. 근데 이와 같은 규정을 뭐요? 위배했다 그죠? 그렇지만 당연히 대표기관은 이와 같은 목적으로 대출을 받을 권한이 있더라 그죠? 그러면은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첫째 줄 마지막에 다만부터 체크할게요. 그런데 이미 뭐요? 상대방인 피해자가 이와 같은 사실을 이미 알았다 그죠? 즉 명목은 학교 건물 수리를 목적으로 대출을 받지만 자기가 착복하려고 그죠? 그럼 이와 같은 내부적 관계 법령 규정을 위반하고 따라서 이와 같이 이미 피해자가 직무행위에 속하지 아니함을 알았거나 그 다음에요 동그라미 할게요. 몰랐더라도 중대한 과실로 모르는 경우 그때는 너무나 잘못이 큽니다. 이 경우는 판례가 안 경우하고 똑같이 취급을 합니다. 따라서 그때는
법인의 불법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1, 2번 판례는 본문에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 3번 판례는 제가 예를 들었던 그 부분이요. 그래서 1, 2번 판례 정도만 기억하시고,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법인의 불법행위도 불법행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민법 마지막 파트에서 봤던 뭐요? 일반 불법행위 요건 나머지도 당연히 구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니요, 대표기관의 고의 가실로 한 위법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서 상대방의 손해가 생기고, 이 어떤 대표기관의 위법행위와 상대방의 손해 발생 사이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고 행위 당시에 대표기관이 책임 능력자여야 됩니다. 자, 효과갑니다. 그래서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면 뭐요? 법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우리 법은 이 경우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불법 행위자인 뭐요? 대표기관도 아울러 그죠? 연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 그럼 기억, 법인의 책임 밑줄 것이고, 첫째 줄 마지막에 무과실 책임 동그라미 껴. 따라서 이와 같은 요건이 구비되면 법인은 반드시 피해자가 입은 손해 뭐요? 책임져야 돼요. 따라서 무과실 책임이므로 이사 등 대표기관에 대한 선임감독에 관한 고의 가실 없음을 뭐요? 아무리 입증하더라도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 대표기관의 책임. 대표기관도 아울러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양자의 책임은 둘째 줄 부진정 연대 책임이라고 체크할게요. 부진정 연대 책임. 따라서 피해자는 선택적으로 아무에게나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마지막 줄 법인이 피해자에게 뭐요? 손해배상을 했다 그죠? 그때는 법인은 내부적으로 이사에게 성간주의 의무 위반을 근거로 구상을 할 수 있다. 체크를 하시면 돼요. 자, 넘깁니다. 넘기면 가실상계 단어 체크할게요. 104페이지 제로의 가실상계를 체크합니다. 근데 피해자에게 1억 원의 손해가 생겼습니다. 근데 A법의 이삿짐 센터입니다. 그래서 이사가 이삿짐 차량을 운행하다가 행인을 치어 다치겠는데 이자에게 1억 원의 손해가 생겼는데 피해자도 무단 횡단의 가실이 30%가 있다. 그럼 당연히 뭐요? 법인은 이자에게 생긴 손해 전부가 아니라 이자의 가실로 생긴 손해는 공제하고죠. 가실 상계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죠. 35조 2항 조문 자체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대표기관의 행위를 저도 법인의 설립 목적 범위를 벗어났다든지 직무행위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때는 법인의 불법에는 성립지 않고 대표기관 개인의 불법행위만이 성립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할 목적으로 우리 법은 그 사항에게 찬성한 사원 등에게 연대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럼 쌍가로 3번 사용자 책임과의 관계 그죠? 우리가 앞에 했죠, 그죠? 행위자가 대표기관이어야만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근데 행위자가 피용자라면 그때는 사용자 책임만이 성립할 수가 있다. 그러나 사용자 책임 뭐야? 피용자라는 타인의 행위에 대해서 대신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과 달리 뭐야? 가실 책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셋째 줄 마지막부터 체크할게요. 사용자 책임의 경우는 35조와 달리 고의 가실이 있는 경우에서는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고의 가실이 없는 경우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밑에 도표로서 양자의 요건을 차이점을 부각을 시켰어요. 자,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고 쉬었다 할게요. 민법상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청산인은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므로 체크하시면 되죠. 바로 틀렸다 그죠? 여기까지 보면 끝납니다. 청산인도 대표기관 중에 하나이므로 그 직무행위에 관해서는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죠. 그 현장에서는 나머지는 전혀 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아주 공부를 하기 때문에 나머지 문구도 볼게요. 2번 중요합니다. 최근에 자주 뜹니다.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 요건과 사용자 책임의 성립 요건 전혀 다르죠. 따라서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체크할게요.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해서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했다 그죠. 그러면
그때는 법인 자신의 불법에가 성립을 하기 때문에 사용자 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그죠? 즉, 양자는 별개입니다. 3번 뒷부분하고 연결됐습니다. 법인의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해서 타인에게 불법 행위를 한 경우 그 법인은 불법에 인한 손해배상을 책임있다. 그죠? 35조 그대로고. 4번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음을, 즉 법인의 불법 행위에 관한 요건은 비법인 사단에도 적용된다. 그죠? 근데 이와 같은 불법 행위가 성립하려면 그이가 직무 행위에 속해야 됩니다. 근데 피해자가 이미 뭐요? 여하튼 대표기관의 행위가 직무행위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았거나, 미적을게요.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로 모르는 경우, 그때는 법인의 불법에는 성립지 않는다. 그죠? 따라서 이 경우는 피해자는 자신에게 생긴 손해에 대해서 비법인 사단에게 불법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 다음 5번 조문 그대로입니다. 자, 그러면은 매일 문제 1번으로 갑니다.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에 관한 35조는 법인 아닌 사단에도 뭐요? 유추 적용된다 주죠. 또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은 등기를 전제로 하는 규정을 제하고는 비법인 사단에도 그대로 유추 적용됩니다. 2번 법인의 대표자의 선임 감독에 관한 과실 없음을 증명한 때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적을게요.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은 가실 책임이다. 무가실 책임이다. 무가실 책임이죠. 따라서 아무리 대표기관의 행위에 대해서 법인이 선임 감독에 관한 고의 가실 없음을 입증을 하더라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3번 갑니다. 35조 2항입니다. 대표기관이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가 간 경우 사원이 단순히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했다 해서, 단순히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했다 해서 이체 것이고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틀렸다. 그죠? 정책적으로 뭐요? 피해자를 두텁게 보여서 그 사항 의결에 찬성한 사원에게도 연대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4번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해당되지 않음을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체크하시면 되죠.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 아닌 사단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러면 교과서 기출 지문하고 4번 지문 똑같죠, 그죠? 글자 한 자 안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5번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피해자는 법인에 대해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 가해자인 이사에서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틀렸다. 그죠? 대표기관도 아울러 책임을 진다. 부진정 연대. 따라서 우리 교과서에 실린 기출문제는 최근의 기출문제입니다. 근데 매일 문제에서 나가는 기출문제는 최근 이전에 뭐요? 최근 이전에 우리 시험의 기출문제가 주로 나갑니다. 그래서 보니까 거의 같은 지문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분석해서 그분에 관한 논점들을 반복하는 게 가장 확실한 공부 방법이 되고 가장 빠른 합격의 지름길이 되고 공부량을 줄이는 거다. 그죠? 그래서 기출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은 보지 않더라도 합격에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결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최대한 기출문제를 많이 여러분들이 논점별로 반복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럼 쉬었다가 법인의 기간부터 이어서 진행을 합니다.